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블록체인 칼럼니스트이자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신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방문이시니까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같은 경우 뭐 대검찰청, 그리고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서 강의를 했었고, 뭐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경닷컴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뭐 미래라는 주제로 칼럼도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지만 유튜브 채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데니월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데니월드 채널 가보시면은 굉장히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갑자기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느 시점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또 투자의 관점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그 투자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투자 철학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이게 이제 기본 투자 철학인데, 그래서 저도 한 2018년부터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막 불장일 때 나중에 타고 올라가서 막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잃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시장이 일단 과열의 초기 같아요. 과열 초기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처음 투자하려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큰 금액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나 하고 이제 맛보기 정도로 해보는 건 괜찮지만,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뭐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시겠지만, 꼭 이런 과열 시장에서 이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사야 돼 하면서 뒤늦게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모에 의해서 너무 지금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한 템포 늦춰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핵심은 이게 뭐 만약에 초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시점은 분명히 좋은 구간이지만, 근데 개인들마다 모두가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 섭불리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갑작스러운 조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투자 전략이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뭐 20년 가져가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제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막 한 1년, 2년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실현해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쉽지 않은 시장일 수 있다. 라는 걸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시점을 약간만 더 길게 잡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반감기 이슈가 내년에 4월에 있고, 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뭐 내년에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거 사이클 대비로 이번에도 좀 과거 전통 3번의 사이클처럼 좀 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 큰 상승이 있더라도 반감기하고 ETF 이슈는 조금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미 반감기는 우리가 여러 번 거쳐서 학습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고, 특별한 이슈가 아닌 거죠. 뭐 ETF 같은 경우도 사실 결론이 나봐야 알죠.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ETF가 대부분 승인이 된다고 가정은 언젠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뭐 거절당하고 또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영향은 또 시작은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다른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 변화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러한 좀 더 큰 그림에서 변화가 있으면 불장까지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과거에 있었던 그만큼은 그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네. 있습니다. 네. 일단 되게 좋은 관점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네네. 이거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전략들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하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좀 현 시점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 개인의 투자 철학하고 맞습니다. 딱 맞는데 모든 것다 개인 투자 네, 철학입니다. 투자 철학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도 필요하고 자기가 그렇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고 뭐 채권 시장 뭐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상품들이 있는데 이미 검증된 시장이 있고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은 아직 검증됐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약간 리스크가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도 꽤 큰 그렇죠. 그러한 상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자산을 예를 들어 100을 투자한다. 그 중에 뭐 한 10에서 20%는 좀 리스크 큰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라는 전략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뭐 한 10년 가져가겠다. 네. 아니면 뭐 20년 가져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은 아무도 내 자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뭐 중국에 있다면 네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제가 뭐 경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한 1000억 자산가가 뭐 1조 자산가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이게 국가의 말을 안 들어서 그 자산을 다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비트코인만큼 뺏기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상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범위에서 물론 뭐 법적으로 아직은 없죠.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상속해 주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뭐 100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한 전략이라면 아직까지는 계속 괜찮은 시점이죠. 앞으로도. 향후 뭐 한 5년, 10년까지도 계속 괜찮다고 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모든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전 괜찮다고 봐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사서 10년, 20년을 절대 못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사서 당장 뭔가 수익 봐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익 구간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실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손절가도 좀 정해서 생각보다 시장이 다르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손절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잘 운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전체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 10%는 이건 없어도 되는 돈. 저는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모든 돈은 없어도 되는 돈. 향후 100년까지 없어도 되는 돈. 그런 걸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러한 범위에서는 뭐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그러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뭐 대출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경우라면 좀 더 치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우리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지만 네네. 대부분의 아직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네. 이걸 굉장히 위험자산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통용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다 보니까 네네. 이게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네. 모아나가도 된다. 네네.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 그렇죠. 전략을 네네. 세워라. 네, 맞습니다. 그런 결론이네요. 네. 너무 잘 정리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외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들,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포인트는 결국에 그 뭐 최근 뭐 트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플러스 뭐 이더리움 플러스 뭐 웹3 뭐 NFT 이런 트렌드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시점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거를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아도 되는 시점 언제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다 대중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웹3라고 말하는 뭐 크립토를 자유롭게 막 통용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렵지 않게 너도 크립토를 막 보내고 받고 지금은 뭐 할아버지들 아이들한테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한테도 뭐 보내고 하려면 뭐 지갑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죠. 웹3라고 불리는 뭐 디파이 같은 것도 활용하려면 자기 뭐 하다가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다 포기하죠. 네.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그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주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근데 지금은 이거를 뭔가 학습을 하고 뭐를 이렇게 알려줘야지 겨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울 사람들만. 그리고 배울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현금 쓰듯이, 카드 쓰듯이, 뭐 비트코인 포함한 나름의 크립토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투자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되게 좋은 관점이시네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은 굉장히 아직 굉장히 멀었죠. 굉장히 너무나 멀다라고 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편의성들이 다 증가시켜서 정말 지금 인터넷처럼 네, 네. 컴퓨터처럼 이게 스마트폰처럼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진짜 갈 길이 많다.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됐을 때 비트코인은 기축통화 같은 것들을 아, 이제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거기서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주제를 약간 바꿔서 네네.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투자하실 때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래도 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렇죠. 네네. 대응들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보조 지표나 시그널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차트를 가끔 봐요. 네. 가끔 보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약간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강의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배웠던 그 스킬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끔 체크를 하는데 쉽진 않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추세선이겠죠. 그렇죠. 추세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어쨌거나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장인 거죠. 상승장에서 보면 제가 기본적인 추세선하고 밑에 보면 보조지표 한 2개 정도만 활용을 해요. 많이 알려진 MACD 같은 거, 네. 과매수, 과매도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 스토캐스틱 RSI라고 해서 RSI. 그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지표긴 한데 네, 보조지표로. 유명한 지표죠. 네. 그거를 3개 정도를 이제 활용해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월봉 기준으로 이제 월봉 보고 처음엔. 주봉 보고 그 다음에 일봉 보고 4시간 봉 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시장이 과열돼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지 굉장히 공포에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먼저 보죠. 네네.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그냥 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막 사람들 다 나도 사야 될 것 같이 산단 말이죠. 그렇죠. 막 네. 뛰어들죠.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 얘가 답을 다 알려주진 않는데 내 이 마음을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최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래서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두는 장치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은 투자 시기구나. 지금은 그냥 관망할 시기구나. 지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걸 좀 결정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많이 이것도 알려진 거긴 한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MVRB G-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보면 이제 보통 그 점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점, 뭐 2점, 3점, 4점 이건 일반인도 보기 굉장히 쉬워요. 1.2 하면 뭐 매수 구간, 뭐 3.2 하면 매도 구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34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1.4에서 1.4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내가 이제 구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1, 2 하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1 이상 넘어가면 그냥 기다리겠다. 그리고 3 이상 되면 무조건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겠다. 일단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그걸 한다. 정해놓고 하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좋고 그 차트는 제가 보니까 실제 비트코인의 어떤 온체인 트랜잭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했었고 그렇죠.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꽤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 보거든요. 시장이 지금 추세가 좋아 보이지만 네네. 뭔가 이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오늘도 뭐 월봉, 주봉 일봉, 4시간 봉까지 딱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월봉 기준에는 굉장히 상승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 초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주봉에서도 여전히 들고. 좋은데. 그 일봉은 워낙 이제 그쵸. 좀 일봉도 여전히 상승장이긴 한데 이제 조정의 시작 뭐 이 정도로 시그널이 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세 개가 다 맞았을 때 월봉과 일봉과 주봉과 일봉이 다 맞았을 때는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건 추세적으로 네, 그냥 네. 가는. 그러면 그 추세를 따라서 내가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봉이 상승이고 주봉도 상승이면 일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일봉에서 이게 시그널이 매도 구간일 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할 수 있겠죠. 어차피 월봉과 주봉은 쭉 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위해서. 진짜로 계속 많이 봐가지고 네네. 계속 익혀지면은 그냥 이게 그냥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 네네.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 하나 있어요. 네네, 또 말씀주세요. 이거는 모든 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보통 이 크립토 투자하신 분들은 뭐 채팅방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다 다를 텐데 네. 텔레그램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뭐 들어가 있을 텐데 보면 제가 그 파악한 시그널은 2가지예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네. 욕하고 막 떠나가고 막 그러한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가 사야 되는 시기. 그때가 사야 되는 시기. 막 욕하고 막 그럴 시기가 있거든요. 막 다투고 막 심하게.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매수 구간.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에 절어가지고 막 사람들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이제 조심을 해야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고 맞습니다. 조금 관망하거나 시장을 좀 지켜보고. 근데 또 이게 확실하진 않은 게 그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초면 그쵸, 맞아요. 좀 한트 또 더 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게 과열됐을 때 이게 초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맞습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뭐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MVR을 같이 봤을 때 네네. 그 패턴들이 그렇게 3 막 넘어가고 했는 시점에서 네네. 계속 대화방에서 그렇게 뜨거우면은 네네. 이제는 이제 네. 막 빠진 거죠. 네네, 사실 막 그렇죠. 빠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막 빠지는 않죠. 이제는 초입인데 초입이 이게 확정으로 가느냐 안 가는지 한번 꺾일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게 아마 내년 반감기쯤 되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감기하고 ETF가 승인됐다 이러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가겠죠.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 얘기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래야지 누군가의 어떤 리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네, 있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채굴을 또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채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인지를 잘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네. 채굴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굴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채굴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부터 모든 이 크립토 시장은 채굴이 아무튼 핵심이에요. 그렇죠. 채굴을 한다는 것은 블록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것은 사실 채굴자는 뭐냐라고 하면 은행이에요. 은행이 원래는 중앙에 하나인데 그 은행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근데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 채굴의 방식이 뭐 비트코인은 그 채굴기라는 CPU 파워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더리움을 맡기는 어떤 그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이 블록체인 시장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는 채굴이라고 하면 블록을 만드는 거. 블록을 만드는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대신해서 기록해주고 그렇죠. 그 기록한 대가로 내가 은행에 수수료 받듯이 그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채굴을 갖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채굴을 직접 그 비트코인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고 그리고 하려면 대규모 돈이 드니까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이더리움은 초반에 이제 채굴 됐었어요. 그렇죠. GPU도 그래픽 카드로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그것도 안 과거에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할 때는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채굴을 하면 이게 CPU를 컴퓨터 몇 대를 돌리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럼 따뜻해지면 그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네. 그런 분들이 이더리움 채굴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굴기를 운영해서 이걸 난방비로 하고 그 다음에 채굴 수익을 얻는 거죠. 기발하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안 되지만. 그죠. 옛날 얘기지만. 그렇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꽤 났었던 시절이 있었고. 저는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뭐 지금도 있긴 한데 그 치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하드디스크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용량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 이거 왠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제 집에 채굴장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채굴을 운영했었죠. 꽤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수익은 없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본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채굴은 이런 거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죠. 그렇죠, 경험을 했죠. 그게 채굴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할 수도 있지만 채굴 시장은 조금 하드웨어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장비도 해야 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돌리다가 집에 불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고려해야 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아무튼 경험을 통해서 채굴 시장에 좀 이해를 했죠. 실제 이제 내 채굴 되는 걸 보니까.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집에. PC에서 가능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채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미리 이제 좀 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님이 되게 얼리 어댑터세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부나 3부에서 또 질문 드릴 것 중에서 영원에서 1억을 만든 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기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제 저희 또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뒤에서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채굴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지금 코인 채굴을 이제 정부나 대기업이 이제 독점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앙화된다라는 어떤 논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특정 지역의 채굴장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면서 채굴의 중앙화 이런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데 채굴을 직접 해보신 입장에서 대표님 요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채굴의 중앙화가 이슈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공격받는 게 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은 솔로 채굴하고 풀 채굴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솔로 채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굴 장비로 채굴을 성공하면 현재 기준으로 6.25개 플러스 수수료에 그렇죠, 해당하는 채굴을 내가 다 받는 거죠. 네. 그러려면 굉장한 해시파워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채굴기들을 모아서 풀이라는 데 모아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풀이 이제 몇 개 보면 풀 한 3개 정도가 거의 해시파워 5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중앙화에 대한 이슈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앙화된 해시 파워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블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중앙화 이슈보다 원래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51%라는 공격, 그렇죠.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이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자마자 손실 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중앙화가 돼서 뭔가 사람들이 세력에서 비트코인의 원장을 수장한다라고 하면 51%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 불가능해요. 그건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거기서 가능한 게 뭐냐면 보통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럼 그거를 박 작가님한테 보냈다가 네. 보냈다가 속이고 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그냥 다시 가로채는 그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더 많은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손실인 거죠. 내가 100개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실제 투입되는 거는 1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그런 그렇죠.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근데 딱 하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 네네. 예를 들어 모든 이제 정부들 미국 포함해서 뭐 유럽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 시스템을 뭔가 무너뜨려야겠다. 이러면 경제적인 대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 채굴 파워를 51% 이상 독점한 다음에 뭔가 이제 누를 끼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있는 거는 원장이잖아요. 원장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가 하면 공격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기존에 괜찮았던 원장들을 우리 포크라고 하죠. 네네. 그대로 포크해서 다시 그 비트코인을 또 그대로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든지 뭐 51%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가능성도 없지만 그런 게 진짜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발생하더라도 원장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원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와, 네, 깊이 있는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에 되게 네. 답이 되게 많이 된 것 네네.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채택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기관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국가적인 도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요 비트코인의 성장에서 채택이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외에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어떤 요소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네. 그게 기관의 채택이라든지 국가적인 채택이 늦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돼요. 네네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그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전만큼 그러한 큰 상승은 기대하기 이제 힘든 시장으로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더 안정된 자산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성은 있고 많은 사람은 들어올 테지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그쵸. 적정선을 찾아가는 거죠. 그쵸. 그 적정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적정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사실 빨리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면 빨리 되면 그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아직 돈이 좀 부족하고 좀 더 투자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늦게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채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상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렇죠. 막 이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오르냐고 화를 내지만 네네. 오를 때는 오르면은 또 막 좌불 안 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채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상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렇죠. 막 이게 안 오를 때는 왜 안 오르냐고 화를 내지만 네네. 오를 때는 오르면은 또 막 좌불 안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 속도에 맞게 이렇게 네네. 좋은 구간들도 주면서 이렇게 가는 네. 게 정말 맞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이 가격 얘기는 그냥 이제 참고로만 해서 네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2030년이 되면은 가격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요거를 이제 본인들이 매년 초마다 발행하는 이 빅 아이디어스라는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 뭐 가격이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는 말씀 주시기 어렵겠지만 네. 장기적인 전망 뭐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네. 150만 달러까지 가는 게 이제 가장 강세시.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 정확하게 148만 달러. 네. 최고 강세. 148만 달러. 네네. 기본 시세일 때는 68만 달러. 하나로 한 8억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약세 시에는 한 25만 달러, 약 3억 3천 그 정도인데 3억 3천까지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 스탠다드 차트에서 한 2025년 12만 달러, 약 1억 5천 정도 예상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예상해서 이걸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네. 이 기준으로 그냥 네. 반감기라든지 상승과 이 텀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2024년에 뭐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나왔어요. 1억, 네, 네. 2025년에 뭐 2억, 그리고 26년에 4억, 그다음에 또 조정받아서 27년에 2억, 28년에 또 뭐 4억, 29년에 8억, 30년에 10억 그냥 대략적으로 해본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을 때 강세까지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약세일 때 한 약 3억 3천만 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의 기산 낼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자, 네네. 그래서 자, 이제 보셨을 때 시기적으로 현재 시점이 알트코인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요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뭐 기회 비용이나 투자 효율성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알트코인에 가장 투자하기 좋다고 보시는 시점은 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아, 대표님 네, 오히려 네. 지금이 좋다. 네. 알트코인. 오, 네. 알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네. 근데 알트코인만의 투자 방식이 또 달라요. 그거를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종류가 많잖아요.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개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빅트하고 이더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알트코인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다. 제가 한 가지 만약에 전략을 제안 드리자면 알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 그 알트코인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100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넣었으면 알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뭐 200만 원까지 가죠. 네. 100% 하면. 네네. 그러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아, 알트코인. 맞습니다. 네, 원금 회수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원금 회수가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알트코인은 잘 선별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좀 굉장히 위험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알트코인을 그냥 계속 묵혀놓겠다 생각하면은 이거 돈 다 잃는 전략인 네.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막 마이너스 90%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묵혀놓은 돈을 남는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금 내가 회수하고. 100 넣었는데 100을 아무튼 수익을 봤어요. 그럼 100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알트코인 투자 많이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네. 알트코인들 이제 데니월드 유튜브에 가봐도 굉장히 네. 또 알트코인들이 자세하게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지표나 뭐 데이터 같은 거 있을까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알트코인 데이터는 일단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 너무 파편화돼 있죠. 아, 그렇죠. 파편화돼 있고 정보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 블록체인의 어떤 레이어 1의 생태계가 아직 안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는 있지만 이더리움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1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 수많은 레이어 1들 중에서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레이어 1이 살아남을 것인지 그래서 그 레이어 1을 선택하는 데서 그 안에 또 생태계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서 어떠한 생태계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좀 특화된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잘 선택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죠. 어쨌거나 알트에서도 메이저 알트들이 있으니까 메이저 알트라고 하면 실제 본인만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그리고 뭐 비트하고 이더하고 실제 다른 차이점이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알트에 투자한 유명 VC들이 꽤 포진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실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많다든지 꽤 괜찮은 생태계가 오랫동안 검증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하면 괜찮을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표님 말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막 아무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1을 갖다 먼저 선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카르다노든 그 기반을 먼저 선택을 하고 네. 그러면 이 레이어 1은 일단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생태계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선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VC 투자 여부 같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또 상승을 했죠. 이더리움도 그 나름으로.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기술 문제에 직면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더리움 2024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비트하고 이더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비트는 일단 완성이 된 거고 이더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로드맵이 아직 한참 남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사실 비탈릭 부테린만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더리움을 대할 때는 이게 좀 실험적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여전히 안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난이도들.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위에서 수많은 이 뭐 뎁들을 만들겠다, 뭐 스마트 컨트롤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냐면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비탈릭 부테린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로드맵만 있는 거고 구현이 안 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끝났어요. 완성품이고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더리움은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완성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기술력을 좀 훌륭하게 보는 거는 이 작년에 그 POW에서 POS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더 멀지 않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뭐 스포츠카를 막 내가 타고 있는데 BMW를 막 타고 있는데 BMW의 엔진을 갑자기 아우디 거로 달리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앞으로 또 바꿔야 될 것들이 또 그만한 수준의 기술력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단계가 아직까지 대여섯 단계 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난 이거 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가능성으로 배팅하느냐. 아니면 얘가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얘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나뉘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하지만 대표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이 높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는 완성형이 아닌 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대표님께서 이제 좀 보시기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랑은 또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가장 현명하게 또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더리움 투자는 지금은 이제 심플해졌어요. 예를 들어 그냥 과거에는 이제 뭐 메타마스크를 실제 활용해서 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업비트 같은 데서도 이더리움을 직접 스테이킹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거래소에서 그냥 쉽게 스테이킹을 해두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인가요? 200에서 한 300 정도인가요? 그러면 내가 한 2,000에서 정리하겠다 하면 그 2,000만 원 오를 때까지 뭐 10배라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더리움 계속 모으는 거죠. 모아가는 전략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를 좀 공부하고 싶다, 좀 알고 싶다 하면 이제 메타마스크는 지갑도 설치해야 되고 뭐 디파이라는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서 내가 실제 이제 뭐 디파이 서비스도 활용해 보고 그럼 수익률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더리움의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봐야 되는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이더리움 지표 같은 경우 사실 이더리움의 특징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그 현재 뭐 웹3라고 하는 시장을 이끄는 주체예요. 트렌드를 제일 많이 이끌어요. 그렇죠. 이끄는데 그러면 그 트렌드가 언제 생기냐면 이더리움 보면 뭐 EIP라고 이더리움의 표준을 제한하는 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 다큐멘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 뭐 ERC20, 뭐 NFT도 거기서 다 올라왔던 거고. 그래서 그게 올라오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트렌드가 돼요. 뭐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뭐 솔바운드 토큰 뭐 이런 것도 이미 그 이전에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가장 그 빨리 하려면 그 EIP에 올라오는 영문 자료긴 하지만 그것들을 뭐 요즘은 이제 다 번역이 되니까 번역해서 보면 아니면 뭐 주변에 아는 개발자분들한테 줘가지고 좀 해석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이제 찾아서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선별하는 또 어떤 해안들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하려면 여러 커뮤니티들도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알트코인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요즘에 일론 머스크 X 관련해서 지금 뭐 광고주 다 뭐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인가, X가 망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X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항방 자체는 조금 뭐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일론 머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X에서 결제 가상자산을 이제 도입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는 코인이 뭐 도지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제3의 코인이 될 것이냐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떠신가요? 일단 그 테슬라가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을 한 4만 3천 개, 약 2조 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오픈된 거. 그리고 도지코인은 오픈하진 않았고.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거기 보니까 그 사이버 트럭의 사이트에 도지코인 결제 코드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도지코인의 결제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소스에 보면 코드가 비트코인은 없는데 도지코인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뭐 페이팔도 뭐 창업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크립토 생태계하고 이 결제 시장 그리고 이 화폐 전체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이고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진심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하고 보면 그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크한 라이트코인 그걸 또 포크한 거를 또 포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도지코인의 아버지는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근데 뭐 좀 더 빠르고 좀 더 좀 장점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결제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소액 결제도 하고 트위터에 달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진짜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면 화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화폐가 뭘까? 뭐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X에서 만약 결제를 한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크립토 시장이 실제 전통 시장에서 결제까지 하려면 기존에 규제하고 법하고 한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할 뿐이지 지금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고 뭐 X에서도 그러한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겠죠. 그것도 있으면서 도지코인도 받고 비트코인도 받고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 생각이 거의 대표님 생각과 거의 저도 비슷하고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뭔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는 진심인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또 비트코인 같이 굉장히 또 탈중화가 되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탈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레이어원 아까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최근까지 솔라나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또 이거를 이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솔라나가 막 크게 인기 있는 코인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모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투자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레이어원이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솔라나나 카르다노 정도가 지금 10위권에서 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이 레이어원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일단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 1들. 지금 레이어 1들 굉장히 솔라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이제 다 살아남지 못할 거고 일부가 다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플러스 다른 레이어 1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뭐 솔라나, 뭐 카르다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가 중요한 거고. 왜냐면 이게 왜 따라잡을 수 없냐면 솔라나라든지 다른 많은 레이어 1들이 보면 결국에 그들이 하는 거는 이더리움을 따라 하거든요, 다. 그렇죠. 네. 근데 기술력이 좀 더 좋다든지 좀 더 빠르고 뭐 좀 더 차별성을 두는 거지 그 트렌드는 이더리움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뭐 NFT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뭐 탈중앙 거래소라든지 뭐 예금 상품 뭐든지 이더리움 먼저 만들고 나면 이게 다 따라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근본을 비트코인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고 그러니까 1, 2위가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3위부터는 결국 이더리움의 그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레이어 1에서 정말 이더리움의 트렌드를 앞서는 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이더리움을 앞서서 뭐 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거를 뒤엎을 만한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좀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이게 또 대표님 관점이 너무 또 좋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솔라나 하면 빠르다. 근데 이거는 뭐 빠르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더 이제 솔라나보다 훨씬 더 탈중앙화되겠다. 뭐 이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구도에서 성장성을 갖다가 담보로 했을 때는 트렌드를 먼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은 되게 좀 색다르면서도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EIP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선점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런 봐야 거죠. 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봤는데 영원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내 시드가 뭐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혀 돈을 넣지 않고 1억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일찍 선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담과 이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하우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좀 과거긴 한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프로젝트 명을 뭐 언급하기 좀 그렇고 이 네이버 같은 게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로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스티밋이라고 하는 그 SNS를 해서 보상을 받는 그걸 제가 처음 알게 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 하면서 그걸 이제 한두 달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돈도 좀 넣어보고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글 쓰고 하니까 한 달 수익이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수익이 나긴 했어요. 한 1, 20만 원. 그래서 좀 더 돈을 투자하니까 한 200만 원까지는 났는데 스팀밋으로? 그 돈을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를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바에는 그냥 커피숍 가서 알바 하루 뛰면 훨씬 낫겠다. 노가다 하루 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근데 그때도 그 스팀이 게시물 하나에 250불, 뭐 400불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스팀에 들어가 보면 게시글 하나에 한 400불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랫동안 했고 초반에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굉장히 일찍 들어가야 되는구나. 일찍 들어가면 일단 성공하는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쭉 찾다가 그때 제가 이제 백수 시절이었어요.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때 한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런칭했을 때 그 이제 지식에 답변을 주면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경력하고 살려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답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답변도 달면서 저도 이제 지식도 쌓이고 뭐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로 수익도 나고 그때 제가 그 서비스 런칭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굉장히 초반에 들어가요. 완전 급초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이제 백서를 다 봤죠. 백서 보고 프로젝트 분석해보고 그 대표가 과거 뭐 했는지 다 살펴보고 괜찮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는 데는 한 일주일 걸렸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글도 쓰고 초반에 한두 달은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두 시간씩 글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한 1년 정확히 1년 한 반 지났나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모았던 게 한 1억 정도 가치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죠. 아, 그렇죠.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그냥 글 써서 달고 그러면서 나는 지식이 쌓였고 그렇죠. 그래도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는 그렇게 됐는데 노하우는 그러니까 경험 같아요. 스팀잇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 그래서 이게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초반 프로젝트들의 발굴하는 건 또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발굴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발굴을 하려면 일단 시간이 좀 많아야겠죠.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서칭해서 저도 그때 그것만 한 건 아니고 그것 플러스 몇 개를 더 했어요.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1억인데 한 두세 개 더 했거든요. 두세 개는 얘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얘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하기엔 좀 힘드니까 그런 내가 어떤 파악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초반에 이제 몇 개들을 선점해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이제 알트 시장에서 있죠. 알트코인에서 새로운 것들 나오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EIP 같은 이달에서 새로운 거 나왔던 거, 그런 거를 최대한 초반에 들어가면, 근데 초반에 들어간 게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정보도 잘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이 있고 리스크도 크고 이게 뭐 해킹 아닌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여러 프로젝트를 잘 보다가 초반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몇 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하시면, 그게 시간이 됐든 뭐 일정의 뭐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자세한 노하우는 저희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또 별도 영상을 만들어 두셨다. 거기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인가도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부는 이제 리플을 필두로 해서 기타 알트코인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리플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이 리플의 경쟁력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리플 다루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리플을 사실 잘 몰라요. 네네. 제가 제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처럼 알고 있지만 하여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없고, 그렇지만 활용을 많이 합니다. 환전할 때, 업비트, 바이낸스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뭐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다? 그건 먼저. 약간 조금 더 이제 레이어. 네, 저는 좀 더 기술 정신적으로 레이어 1과 이 생태계 어떻게 전체가 바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은 비트코인이랑 조금 더 묶이는 게 맞는, 원래 뭐 송금이나 국제 결제기 전통 금융 자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경쟁력은 현재 입장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봐요. 현재는. 왜냐하면 리플이 어쨌거나 금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은행권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커넥트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많이 연결돼 있고,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리플이 굉장히 포지션이 이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것은 보통 젊고 굉장히 개발자 중심의 조직이 아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비탈리 부테린부터 시작해서 새로 창시한 사토시 나카부터 우리는 사라져 버리고, 뭔가 이게 조직하고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은행은 굉장히 또 반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안정지향적이고,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서 잠깐 일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리플이 이렇게 좀 겹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기존의 크립토에 했던 신들이 이 은행하고 엮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은행의 어떤 요구 조건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맺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고, 이미 오랫동안 쌓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프라나 이 저변을 확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동종 프로젝트 중에서는 리플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거는 뭐 확실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전통 금융권들 과열 경쟁 구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들 불확실성으로 나오는 거고, 이 시장에서는 인정자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리플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북미 시장에서 사업을 조금 잘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이제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 합의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리플에 대한 건 다 대표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뭐 100%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합의될 거라 봐요. 시간이 걸릴 거지. 뭐 안 됐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지만 결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정도로 리플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합의 가능성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합의금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딜을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건지, 그게 이제 리스크인 거지. 합의는 되죠. 시간이 걸리고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이제 소송이 끝나면은 XRP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봤을 때 소송이 끝나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리플과 XRP가 이제 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 대표님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볼 때 리플은 이미 인프라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다 만들어 놨고 인프라는 됐다. 다 됐는데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작 지점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고 그게 잘 된다면 그 시점으로 금융권이 조금씩 열리겠죠. 이걸 해야 되는구나. 금융권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느리고 뭔가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애가 한 뒤에 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이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은행 제휴하지만 다 이제 메이저라기보다는 좀 밑에 있는 은행들이잖아요. 글로벌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 리플이 성장 글로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끝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시기가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그러기에는 이 크립토와 비트코인 전체 자산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시기가 좀 저는 많이 남다고 봐요. 그러려면 최소한 시장의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는 안 되고 변동성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 시기가 오면 리플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그때까지 리플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충분히 리플은 위치가 있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기술이 이미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B2B 거래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근데 결국은 여기서 XRP가 사용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요 변수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이 제가 또 되게 공감이 또 됐던 게 결국은 사회적인 인식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리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은행이랑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일단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 보수적인 집단의 안정성, 안정성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리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면은 지금 리플랩스가 이제 실제로 상장을 이제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상장 가능성 그리고 상장 이후에 이 XRP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상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상장이 되면 XRP도 같이 올라가겠죠. 두 개가 같이 올라가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리플과 이제 XRP는 물론 별개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리플이 이제 제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XRP를 분명히 리플이 계속해서 잘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리플 입장에서 XRP를 굳이 안 가져가고 그냥 뭐 법정 통화로 상품 시스템을 해도 돼라는 입장인데 대표님은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리플이 결국에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문제긴 한데 인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XRP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XRP의 활용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크립토 생태계가 확대가 되어야지 결국에 대중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사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사용하고 전통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같은 형태, 그것도 이제 저는 두 개가 공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존하는 시장이 올 건데, 공존했을 때는 두 가지의 효용이 좀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한데 굳이 하나를 버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개가 전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관계십이 없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근데 굉장히 균형 잡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랑 진짜 많이 비슷하세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게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들을 자꾸 펼치니까 대체 못해 그러니까 쓸모없어. 약간 이분법이 돼버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존을 하게 될 텐데 그 비중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파급력을 지니는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결정할 일이고 이거는 현 시점에서는 브랜드 갈링하우스도 모를 거예요. 리스크는 이겁니다. 이 리플의 리스크는 리플이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 전통 금융권에서 리플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위험하죠. 그게 리스크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리플은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보통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막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가져서 다 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스크는 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몇 가지 정도 좀 네. 언급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개발을 먼저 베이스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레이어 1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체인, 그 레이어 1과 레이어 1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자산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이 레이어 1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어 2 프로젝트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요 해당 섹터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프로젝트라든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산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계속 발전 중에 있죠. 근데 이더리움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이더리움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그러한 영역들을 다뤄야 되는 레이어 1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레이어 1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더리움과 공존하면서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게임 회사인데 나만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다 올리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레이어 1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러한 검증된 레이어 1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장의 니즈,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크립토 생태계가 더 구체화됐을 때 필요한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좀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여전히 그 인프라를 완성도 있게 만든 그런 레이어 1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유심히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시장의 니즈가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시장의 니즈를 얘네들이 충족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이어 1들을 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 크립토 생태계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이제 다 자산들이 막 연결이 안 돼요. 네. 비트코인을 딴 데로 보낼 수 없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브릿지라는 거 활용하는데 좀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한 또 체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들은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팀들은 많겠죠. 근데 네. 그 팀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그 레이어 1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어떤 알트코인 섹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 메인넷을 좀 많이 런칭을 했어요. 네. 그러한 메인넷들을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직접 내가 풀로드를 집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탈중화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존재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3년 전부터 개발해서 런칭한 것들도 있고, 네.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도 있고 글로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탈중앙성을 또 가지면서도 레이어 1인데도 기존에 대비해서 좀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레이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시청 1위부터 쭉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한 11위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쭉 정리를 하면서 저도 좀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홍보들 근데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근데 제가 한 걸 봐서는 큰 의미는 없고 좀 요약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 레이어 1 중에 기존에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기존에 나왔는데도 계속 실제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레이어 1 섹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아서 너무 많다. 네. 그거를 선별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뭐 특히 뭐 레이어 1에 뭐 크립토에 큰 자산들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초기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뭐 무료 수준에 네. 지금 그 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누가 투자했다더라 해서 하는데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막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아는 지인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이 프로덕이 현재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 너무 이제 VC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무턱대고 또 막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중요하고 네. 지금 뭐 거의 무료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가져온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뭐 몇십 배, 뭐 100배 이상 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담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지속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표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저희 채널에서 말씀 주시긴 그런 게 또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또 무비판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개입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들이 좀 많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니월드 채널에 가셔가지고 영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현 시점에서 1억의 현금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무료로 어떻게- 주는 거죠, 저한테? 무료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무료로 1억 받으니까. 무료로 받은 거니까. 진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돈에 무료로 이제 1억 받으면 네. 전전에 이제 무료로 1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할 것 같아요. 일단 50%는 네. 50%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50%를 두 개를 나눠서. 네, 두 개를 나눠서. 네. 그래서 25%는 비트코인에. 그리고 이더리움을 25% 해서 네. 이더리움은 그냥 스테이킹 50을 가져가고요. 네네, 반반 투자하신다. 네, 반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0%를 이제 레이어 1 중에서 5개를 선별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5개 레이어 1들 보면 각각의 레이어 1들을 생태가 있거든요. 네. 뭐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트럼, 네. 솔라나, 뭐 코스모스, 뭐 ICP, 니어, 뭐 앞으로 나올 뭐 오버 프로토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그 레이어 1 중에서 생태계를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요거는 이제 지갑들을 가지고 네. 실제 지갑 설치해서 스테이킹하면 보통 레이어 1들이 최근에 뭐 솔라나 포함해서 에어드랍도 많이 줘요. 네. 레이어 1에 솔라나를 예를 들다면 지갑으로 스테이킹해서 일부는 그냥 놔두고 일부는 거기서 또 활용해야 되니까 네네, 유동성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 디파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너무 많이는 못하니까 한 5개 정도 그래서 그 선별하는 시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눠서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다. 와, 지금까지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색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가장 압도적으로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또 전략들도 너무 많이 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무조건 정답이다. 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게 잘 이제 결정을 하셔서 네.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 관점에서 네. 크립토를 투자할 때 각자 이제 원칙을 본인이 세워야겠죠. 그렇죠. 세야 되는데 일단 제안하는 원칙은 첫 번째는 남는 돈으로 하자. 남는 돈, 그렇죠. 없어도 되는 돈.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나중은 모르겠지만 네. 크립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좀 다르겠죠. 지금 좀 남는 돈으로 해야지 이게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하고 정 돈이 없으면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하자. 네. 너무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일단 맞습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하더라도 조금 넣고 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넣어보고 이게 뭔지 넣어봐야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들었어요. 이게 크립토 생태계 들어와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동생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형님 현금 하셔야 된다. 이래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때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머지 않았네? 그렇죠. 좀 있으면 100억 이렇게 돼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현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그 소리 안 들려.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크립토에 오래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현금 안 해가지고 결국에 뭐 업비트 거래소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멤버들도 있는데 막 보통 돈이 없었잖아요. 1,000만에서 한 10억까지 불린 사람 많거든요. 10억 가면 이제 곧 20, 30, 50갈 것 같은 거죠. 맞아. 쪽에서 100억 가고 왜 주변에 100억 그렇죠. 이미 많으니까 주변에 많으니까. 주변에 많으니까 없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다시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 동생이 저한테 현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그 테라 사태로 굉장히 많이 돈을 잃었어요. 한 몇 억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현금만 현금화가 진짜 중요하다. 현금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 수익을 보면 아무튼 일부든 아니면 현금을 해야 돼. 저는 사실 손실 보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0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0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수익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시간과 이런 걸 투자를 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안 아프려면 현금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거를 뭐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화해서 중간에 좀 힘들면 자기 보상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계속 묶어두지 마시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현금화가 사실 쉬워 보여도 진짜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훨씬 느끼는 거는 내가 팔았는데 만약에 진짜 팔았는데 100억 가면 어떡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는 못하고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과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또 새로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대표님과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